오늘부터 하는 이 윤리는 여러분들 첫 시간은 집중할까요? 네, 시작할게요. 오늘 시작하는 이 윤리의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굉장히 짠뜩 마음을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나의 마음을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간호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 간호윤리라고 하는 교육을 배워야 하는지. 그런데 이 간호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보면 아주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윤리를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양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양에서부터 그 옛날부터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온 거예요. 이름을 뭐 윤리라고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이 이렇게 윤리가 있어 왔고, 우리는 이제 동양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동양 윤리는 어떻게 흘러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윤리는 어떻게 되었고, 또 그 반면에 반대편에 있었던 서양 윤리는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오늘날에 그래서 세계 윤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간략하게 대표적인 인물이라든지 대표적인 시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쭉 보여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 윤리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그걸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야말로 정말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이 안에 이제 쭉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간호사,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의 윤리 교육은 왜 필요하냐? 좀 여러분 재밌게 해주려고 이 영화를 본떠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겨울 연가라고 하는 거 혹시 제목이라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시대의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이 겨울 연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항상 자기를 돌봐주던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 남자하고 약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여자한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약혼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 상황에 다시 첫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진정으로 사랑했던 건 이제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를 돌봐줬던 굉장히 헌신적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약혼을 하려 했는데 이제 첫사랑인지 첫사랑과 닮은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우리가 왜 윤리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런 뜻이에요. 윤리의 다른 이름은 이제 도덕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철학인데, 즉 도덕에 대해서 철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 내용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생각도 생각이지만 그 실천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물음이 이제 우리가 도덕 철학, 즉 윤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리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분 시대 영화는 아니지만 이런 겨울 연가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윤사마 일본에서 한 게 이제 이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 연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윤리를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이제 이 앞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여자의 갈등은 그거예요. 첫사랑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자기를 힘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오랫동안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온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만약에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윤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인 우리 입장에서 옳고 그름은 아주 나쁜 일, 이건 아예 제쳐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건데 옳은 일 안에서도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어떤 편이든 선택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우기 위한 그런 이제 시점의 고민을 이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여자 또한 누구를 선택한다 해서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닌데 어쨌든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이 얘기는 뭐 극단적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뭐 안 일어나란 법은 없는 거죠. 그렇긴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 한 사례로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를 시작하면서 윤리를 끝나기까지 윤리에서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어떤 것이 나의 가치에 따라서 더 큰 선이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어떤 게 절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게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선을 이룰 것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아까 이제 영화를 빗대어서 이렇게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간호사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은 여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뭐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 체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한테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상황이 이제 자꾸 많이 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보면 윤리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언제나 말하지만 옳고 그름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옳은 일을 행하면 되는 거고 옳은 일 안에서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일 안에서의 딜레마를 어떤 거든 판단은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하는 간호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을 유지하는 윤리적 바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가 우리한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직이라 했잖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행동을 했느냐. 이걸 우리한테 묻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우리의 변화가 뭐냐면 왜 우리가 윤리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시대가 변해서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 참여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역할 중에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이 배울 때 내가 이 교육을 간호학을 배울 때만 해도 간호사의 역할에 옹호자라고 하는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옹호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간호사 역할에 뭐 교육자도 있고 상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본이나 이런 데서 배우면 간호사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서 지금은 옹호자가 누구에 대한 옹호냐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옹호자예요. 이게 굉장히 간호사의 역할로서 큰 중요한 포지션으로 이게 나오게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 너무 우리를 둘러싼 것도 복잡하고 또 우리한테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우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한 옹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윤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리교육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한테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간호사는 왜 윤리 교육이 왜 필요한 거냐면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비판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필요로 하더라. 이런 영역이 우리한테 필요하더라.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의료직 또는 간호직인 문제 외에도 사회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행동을,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적 도덕적 측면인 중요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때 전문직 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딜레마에서 어떤 행위를 하나 할 때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나와 같은 문화를 공유했거나 나와 같은 교육 수준을 같이 한 사람한테 스크린을 하나 하는 것도 좋고, 더 위로 올라가서 나보다 더 경험자한테 그런 스크린을 받아도 좋고, 뭔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혼자만의 결단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호사한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 뭐 너무나 좋은 말들, 정직, 진실, 의무, 책임, 성실,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 있게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간호사는 윤리적인 갈등이나 딜레마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으로서 실습을 나가는 거랑 여러분이 이제 직업인으로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로서 일할 때랑은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윤리적인 갈등이나 딜레마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임상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 많은 연구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간호사들이 임상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왜 임상에서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게는 간호에 대한 지식보다는 각 상황과 관련된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서 이 임상에서 실무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딜레마를 겪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 직무 관련이라는 것은 질적인 간호를 정말 고부가가치의 간호를 해주고 싶은데 나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져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인 고통이나 불만족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직을 결정하기도 되고, 어쨌든 간호사가 이렇게 임상에서 윤리적인 갈등이나 딜레마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간호사가 간호윤리를 배워야 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면 도덕적 판단이 성숙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철학적 윤리적 지식이나 신념이 부족해서도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적 의사결정의 준비와 훈련이 부족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도 가르치고 배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얼마든지 배워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윤리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윤리교육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뭐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복잡한 현실에서 이란, 이한, 사망,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선안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나름으로 여러분도 윤리적으로 그런 대안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 내가 예측해보고 추론해보고 또 어떤 게 가장 최대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안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연습해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에 붙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제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간호윤리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느냐? 간호윤리 영역에서는 크게는 이제 윤리적 지식, 당연히 기본 지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지식 하에서 그러니까 윤리는 크게 윤리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우리가 크게 배울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리 그냥 제목만 말해주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의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의 자기가 자라온 어떤 가치나 철학에 따라서 그게 두 개는 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리주의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래도 기왕이면 10명하고 100명이 있다면 100명한테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뭐 결정하기 어려울 때 다수결로 손들어라.
그러면 많이 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입장에 쓴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이 더 원하는 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리주의고, 의무주의라고 하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무주의는 그런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무리 네가 일주일을 굶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뭐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어요. 이해는 다 돼요. 그러나 그 도둑질은 나쁜 일이라는 거야.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의무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이론도 있고 원칙,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사고 능력,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려면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약간 공리주의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거고, 의무주의적으로 생각을 갖고 한 사람은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적 상황에 대한 예민한 지각 능력. 그러니까 우리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에러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사례로 만들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에러를 한 사람을 뭐 혼내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예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예민한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꾸자꾸 생각하고 자꾸자꾸 바라보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렇게 좀 차 운전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잠시 멈춰버리면 몸이 이미 내가 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제일 이제 중요한 행동 수행 능력. 저 행동 수행 능력이란 뭐냐면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계획은 다 세울 거야. 여기 있는 60명이 계획은 다 세워요. 그런데 계획은 똑같이 60명이 세우는데 실천은 그 중에 3분의 1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계획까지만 가고 실천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있고 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태도는 내가 생각이 이 외견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생각은 많이 했으나 그게 직접 행동까지 발현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윤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전문직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식이 되고, 윤리는 학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학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갈 방향은 뭐냐면 우리 간호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호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주로 하는 직업이다 보고, 우린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또 그 배려를 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가장 공정함,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 많이 드냐면 그 이식 같은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올 때, 이런 거 있죠.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보통은 여러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물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제일 쉽게 몸에 와닿는 거, 식당에 가서, 우리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만약에 한 종류만 나오는 집이다. 그러면 시간에 똑같이 나오는 음식에 나오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무슨 순으로 먹어야 돼요? 음식점에 들어온 순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이 늦게 들어왔어요. 똑같은 음식 나오는 건데 나 먼저 안 주고 다른 사람 먼저 주면 이런 기분이 어때요? 그 사소한 음식 짜장면 하나 먹는데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요. 환자가 들어오고 의료진과 자원은 제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젊은 환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이 사람도 나름 응급이죠. 그런데 그 뒤로 또 굉장히 늙고 이보다 더 위급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위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과연 응급실에서 이 CPR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은 딱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응급실의 정의는 뭐냐면 순서대로 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도가 약간 또 달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응급실에 있는, 내가 전문직 간호사라고 했었을 때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하나 이 사람을 하나 난 다 정의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큰 선이냐는 걸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순서에 대한 거, 아니면 응급 진짜 그 위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리는데 A냐 B냐를 판단 내리는 데는 다 기본적으로 선이에요. 그런데 공리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더 큰 선, 누구를 살렸을 때 더 큰 선이 일어나느냐를 고민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의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 전문직 간호사라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배우느냐? 나중에 누구를 하든지 간에 문제가 없었을 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를 배우는 건 당연히 제1선은 환자를 보호함이에요. 그런데 제2선은 또 누구를 보호하게 되냐면 나를 보호함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름으로 언제나 선을 통해서 행위는 했는데 사건은 터져요.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법에서 나한테 물어요. 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할 때 나의 타당성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나의 전문직과 나의 가치와 뭘 해서 이 사람이 더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지켜지면 법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사례로 많이 하는 게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그 이식할 때. 이 이식 장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장기도 제일 중요한 게 순서예요. 등록 순서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반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어서 제3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펼치면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해서 더 수천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장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누구를 과연 이식을 해야 될 건가? 그렇지만 아무리 일반인이라도 일반인 한 개인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가족한테는 가장 존귀한 존재고,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차별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간호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방향은 이제 배려와 정의를 통합하는 이제 그런 전문직으로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 영화 얘기는 하나 그래도 많이 나오는 애니까 My New Partner라고 해서 경찰관 2명이, 한 명은 굉장히 타락한 경찰관이고 한 명은 이제 굉장히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경찰관이에요. 이거 뭐 우리나라 영화로도 이렇게 리메이크 돼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왔고 이제 외국 영화로도 많이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의 우리가 고민해볼 이 윤리의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그 타락한 경찰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무슨 안경 노점상에서 안경을 사면 1,000원 내고 10,000원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뭐 당연히 공짜로 뭐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경마에 미쳐가지고 눈앞에 현행범이 있어도 경마에 이제 이 사람을 잡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원리 원칙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의 삶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사람의 삶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가끔 할 때 있어요. 막 태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원래 그렇게는 안 해. 그렇지만 이미 태도가 그렇게 거칠게 나왔다는 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태도가 거칠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여서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행위를 중시하냐면, 여러분 여기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제 다들 한 번쯤 대학생이니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좀 막연해요. 너무 커요, 실은. 너무 큰데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삶에 대해서 너의 삶은 훌륭하다 또는 너의 삶을 잘못됐다 감히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간에 삶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는 또 말할 수 있어요. 너의 그 행위는 훌륭하다. 너의 그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굉장히 큰 건데 그 생각이 행위로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그 행위가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행위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를 내가 자꾸 윤리적으로 하게 되면 나의 생각이 거꾸로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속으로는 잘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의 행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또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삶을 감히 건들 수는 없지만 행위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왜 우리가 간호 영역에서 그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이 과목 배울 때는 이 간호 윤리가 없었어요. 간호 윤리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없었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다. 윤리를 잘 지키면 법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윤리는 우리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이제 좀 더 높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차원의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아까 윤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오늘의 세계윤리까지 동양, 한국, 그 다음에 서양, 세계윤리 이렇게 흘러온 거를 큰 사건,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사람들, 들어본 사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윤리하고 이렇게 접목이 됐는지 이제 그렇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혹시 여기 잘 안 보이면 자기 프린트로 같이 해서 보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보려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좀 진하게 썼어야 됐네.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동양윤리는 일륜 윤자 우리가 한자는 다 몰라도 얘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 그 무슨 삼강오륜 할 때 이 륜이에요. 일륜윤이에요. 그 일륜윤자를 보면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람인자랑 이게 생각할 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륜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말하는 윤리, 삼강오륜 이런 거 할 때 다 이 륜자를 써요. 그러면 동양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이제 기원이 되냐면 이 한자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따뜻한 정.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부탁하건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곱씹어 볼 시간이 없고 여러분 혼자 절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정말 졸지 말고 한 번쯤 우리가 좀 고상한 삶을 살아보게, 고상한 어떤 수업을 좀 들어보게 이 좋은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곱씹어 보자고요. 한번. 그래서 동양윤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따뜻한 정 또는 아래 위를 아는 순수한 질서, 장유이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바른 행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얽혀진 법칙을 마땅히 따름으로써 사람의 본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양식을 습관화, 이런 것이 동양윤리에서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윤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움, 이런 것을 이제 따르는 것이 동양윤리의 기원인데, 우리가 동양윤리는 어떻게 바라보려고 그러냐면 유교, 불교, 도교, 가장 대표적인 동양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고,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숭자 정도 다 우리 이름 한 번씩 들어봤고, 불교에서는 크게 소승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도교에서는 노자, 장자, 우리 다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한국윤리로 이렇게 연달아서 윤리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교윤리에서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생님이 수정한 자료로 안 올린 거 같나? 수정한 자료인가? 그 6.25에서 공자는 여러분들 뭐 언제 태어났고 이런 거 여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서 읽어보고, 이런 공자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본래 타고난 내면적인 도덕성의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인을 회복하면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자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에서 크게 중요한 사상 4가지가 있는데, 이 공자는 인, 효제 충신, 축이 급인, 극기 북내,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한자 시간에 사자성어 좀 봤음직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인은 여기 다 설명해놨어요. 인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정신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곱씹어보고, 효제 충신은 그런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 또 내면적인 성실과 이웃 간의 신의, 그리고 충은 충신충이니까 마음의 중심, 그래서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에서의 성실과 신뢰를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를 하려면 성실하고 신뢰를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축의급임은 내 마음을 미루어 남한테 미친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내 마음하고 똑같이, 즉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도 대접하라. 그게 축의급인이야. 우리 오늘날에 이런 공자 말씀 하나만 곱씹어봐도 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극기복례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면적인 도덕성인 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외면적으로 표출되면 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속으로 인을 가졌으면 겉으로는 예가 나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욕을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해라. 이런 게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뭐 되새겨서 자기한테 나쁠 일이 없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세요. 어쨌든 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자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공자의 중요한 사상을 통해서 공자는 뭘 실현하고 싶었냐면 대동사회를 실현하고 싶어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대동사회, 거기 여러분 글씨가 있으면 저는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대동사회는 이런 사회가 정말 이상형 사회죠. 이상주의죠. 대동사회는 만인의 신분적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 인류의 구현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기에서 이 대동사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얘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 큰 도가 행해지면 전체 사회가 공정해져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며 신의가 존중되고 침묵이 두꺼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지 않고 남의 부모도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한다. 노인은 여생을 편안히 마치게 되고 젊은이들은 각자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어린이들은 곱고 바르게 자라게 되고 과부나 고아, 불구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편안히 보호를 받게 된다. 뭐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엄청나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회이고, 그래서 논어에서도 이 얘기에 나온 이 말이 논어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를 다스리고 가족을 이끄는 사람은 백성들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이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빈곤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안정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균등하면 빈곤이 없어지고, 서로 화합하게 되면 빈곤이 없어지고, 안정하면 기울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로 이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제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공자의 사상으로 한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맹자예요. 맹자는 이 공자의 인과 함께 의를 또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는 의리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를 모으면, 즉 옳은 일을 쌓아가면 호연지기가 된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큰 그 어떤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가 우리가 호연지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를 수 있다고 봤고, 역시 맹자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릴 걸 주장했어요. 그 맹자는 우리가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성선설을 주장을 한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근데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보는 그런 성선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다 윤리, 나중에 와서는 윤리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자,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는 그 맹자의 성선설의 대조적으로 성악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악설이어서 이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는 이런 면도 또 우리 사람이 또 한편에,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선한 면도 있고 사람 안에는 또 그런 악한 면도 있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행실을 갈고 닦아서 자기의 본성을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안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화성기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성기위는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예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만들자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한 거예요. 어쨌든 순자는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뭔가 틀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게 그렇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 요런 얘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교 안에서의 우리가 그냥 동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공자, 맹자, 순자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들어와서, 여기 불교를 여기로 좀 바꿔주세요. 여기 유교 말고 불교. 이제 불교로 들어와서 이 석가모니 사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석가모니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 태어났으나, 이제 해탈을 한 사람이에요. 이 석가모니가, 여기 내용들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읽어보고, 석가모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연. 우리 보통 많이, 우리 인연이 깊네요.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흔하게 하잖아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상은 자비 사상이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인연이나 자비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일반 대중의 윤리 사상에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인연은 앞에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이 연이.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연인, 즉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관련돼서 생겨나기 마련이다. 근데 이렇게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네가 먼저 자신을 소중하게 하듯이 남도 소중하게 해야만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인 인연이 되어서 좋은 인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노자의 사상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게 자꾸 유교로만 나오는구나. 이 도가에서 이 도가에서는 노자하고 장자, 우리가 두 사람은 다 알잖아요. 도교에서. 여기는 도교라고 좀 바꿔주세요. 노자하고 장자를 붙여서 노장사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그래서 여기 시대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공자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노자는 오히려 인위적인 가치나 제도 때문에 인간 본래의 소박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주의를 더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노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즉 무의 자연을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이건 뭐 앞선 그 옛날 시대의 유교, 불교, 도교 시대의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가장 그 큰 얘기가 뭐냐면 이 무의 자연에서 이 사람은 겸허와 부쟁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없는 거예요. 겸허와 부쟁의 덕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겸허와 부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은 물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이 계곡 같은 데 흘러도 보면 만약에 바위가 있다. 바위가 막혀져 있다. 그럼 물은 어때요?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무언가를 행해놓으면 그걸 다 피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처하는 겸허함을 보여주게 되고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올라가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허하고 이 부쟁, 다투지 않는, 즉 물이 갖추고 있는 덕이야말로 그대로 무의자연을 나타내고 있고 노자는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도 같다. 그래서 상선약수란 말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노자의 윤리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의 자연의 도와 이에 입각한 겸허와 부쟁의 덕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좋은 말만 하니까 조금 저기 졸려요? 조금 장자 조금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또 할게요. 여기 이제 조금만 지나가서 이 장자는 아까 모든 이 노자에 이르는 게 노장사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재물을 지향한다. 그래서 재물론. 이게 가장 유명한 그 호전몽이라고 하는 게 이 장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자는 만물을 모두 하나라고 보았기 때문에 만물을 차별시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혜다. 네가 뭐 조금 더 낫고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지혜고 만물을 하나라고 보는 것이 큰 지혜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에 의하면 이런 말, 재물론에 나오는 호적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 옛날에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니 내가 나비가 전생인지 내 사람이 지금이 전생인지 구별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그런 그 만물이라는 것들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다툼해봤자 그거는 굉장히 작은 지혜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장자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았고 아까 무의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인간의 이상, 즉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고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의 흐름에 내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제 초월한 사람들을 지인, 신인, 천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도교의 인간관은 자연적인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고쳐줄 것이 아까 여기 계속 유교라고 나와 있는 것이 불교에는 불교, 도교에는 도교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동양윤리 이제 정리를 하면 동양윤리는 그런 거예요. 즉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물치지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참모습에 대해서 밝게 알아야 된다. 동양윤리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과 존양성찰, 즉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을 지키고 욕망을 물리쳐야 한다. 예, 이렇게 동양에서 나온 말들이고, 이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성격이라는 걸 좀 정언했거든요. 우리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 이제 하늘은 이렇게 이로운 거에는 돕고 악한 거에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구나. 조금 뒤에 홍구하게 한 두어 개가 더 있구나. 그래도 동양윤리만 마무리할게요. 일단 먼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흘러서 이 윤리 중에 이게 지금 여러분 자료에 얼마큼까지 지금 다 있니? 마무리를 어디서 해주니까
두 페이지만 하고 갈게요. 두 페이지만.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훈고학하고 우리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 통해서 그냥 또 마무리를 좀 할게요. 훈고학이라고 하는 게, 이때는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유교예요. 아까는 인물들을 대표해서 유교, 불교, 도교를 말한 거고, 이번에는 어떤 사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윤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유교 윤리 훈고학은 어떠냐면, 진나라 때 이제 유학을 국학으로 삼았는데, 진나라가 처음에는 유학을 국학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 진나라가 후에 가서 법가 사상의를 숭배를 하게 되면서 유학을 굉장히 이제 막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사 때 배웠던 분서갱유라고 하는 거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유학을 다 이렇게 사장을 시켜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서갱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유가의 정치 비판을 봉쇄시켜버리려고 그 사설을 모두 불태우고 유생들을 안매장시켜버려서 이렇게 유학을 굉장히 사장시키는 그런 사건이 우리 역사적으로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이때 그래서 이 진나라 때 처음에는 유학이었으나 나중에 가서는 이 분서갱유를 통해서 유학이 완전히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복고하게 되는 것이 이제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성리학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건데, 이 성리학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늘의 이치를 성품으로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말로써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선한 보살핌이 보편성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리학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들은, 그리고 양명학까지, 양명학은 이제 성리학이 명하다가 그 다음에 명때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리학을 창시를 해요. 그래서 양리학은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면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즉 알아야 행하고 행하는 것은 다시 안다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과 행함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지행 합일설이란 말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도덕이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 양명학 때 이 왕수인을 통해서 이런 윤리적인 말들이 처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